이번 주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중간 선거를 미리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중간 선거가 진짜 이번 주면은 뭐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바뀔 수 있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여러 가지 뉴스나 전망을 기초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말에 뉴스로 봤더니 뭐 하원은 공화당이 뭐 거의 이제 지배적으로 이제 장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상원은 조금 옥신각신 했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상원도 한 55%의 확률로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와요. 어떠한 어떤 지지율이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최근까지 상황을 좀 지켜보면 양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할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예상하신 것이 네. 맞을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그 현재는 상원의 경우에는 50대 50이거든요. 근데 다만 여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제 여당이 더 그 법안을 상정한다든가 이럴 때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항상 지금까지 모든 미국의 중간 선거를 보면은 대통령 그러니까는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견제 심리가 그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예외가 만약에 없다면은 당연히 이제 공화당한테 이제 유리한 그런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의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우위에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 이후로는 공화당이 더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상원마저도 지금 50대 50에서 몇 표 차로 이 공화당이 더 의석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 가장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그 두 당의 표차 지지율 차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 않다. 적게는 2%, 많게는 3%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변수들도 이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나 많은 지지자들 어느 쪽의 지지자들이 더 투표소에 많이 참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좌우될 그럴 가능성이 또 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하원 모두에서 높다. 하원은 거의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상원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근데 박빙이네요, 박빙. 네. 예. 우리 얼마 전 대통령 선거가 생각이 납니다. 네네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죠. 네. 전 세계적인 경향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요. 보면. 예. 최근에 브라질 대선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룰라 대통령 맞습니다. 당선이 됐습니다만은 그 선거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예상은 룰라 후보가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적인 추세가 여론조사에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표심들이 많이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뭔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네. 세계사적으로 그렇죠. 그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바쁠 때 돌아가라고 지금 저희 늘 뭐 상하원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각 당이 어떻고 한국과는 정치 선거 제도가 달라서 조금 다르죠. 근데 저희 그냥 뉴스로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셨을 거라서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바쁜 시간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상원과 하원의 제도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중간 선거에서 상의원 또 하의원을 선출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네. 이걸 좀 짚어주십시오. 네, 상하원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원제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양원제를 적용하는 나라 대표적으로 뭐 미국, 영국, 일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국가마다 이 상하원의 기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영국에서 이제 상원은 약간 귀족
쪽들이 이제 네. 많이 이렇게 그 정책을 논의하고 그다음에 민의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의 그 원리에 따라서 하원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민의를 수용하는 이런 쪽으로 처음에 출발이 됐었고 뭐 지금 세대 시계에서는 뭐 그런 그 귀족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이제 크게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의 경우는 독특하게 이게 저 처음에 출발부터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연방제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민의를 얼만큼 수용해야 되느냐와 함께 각 주들의 목소리를 또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상원은 주의 목소리를 그러니까는 그 각 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엔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많다고 여러 표 주는 게 아니라 한 표씩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구가 많건 적건 주의 목소리로 2명씩 이제 그 목소리를 주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명이 되는 것이고 하원의 경우는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서 민의를 좀 대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양원제는 정착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하원의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예, 선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열릴 때 같이 하원도 선거가 열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간 선거라고 부르는 그 2년 후 아니겠습니까? 또 한 번 그 전원이 교체가 되고 그러니까 하원 의원들은 2년에 한 번씩 전원이 교체가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상원의 100명의 경우는 그 임기가 6년이죠. 6년인데 6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선거를 6년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만은 전체 국가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3분의 1의 인원이 이제 교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100명 중에서 전원이 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34명이 이번에는 그 선거에 치르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그 외에도 주지사도 마찬가지 전원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주지사 선거를 합니다만은 36석 50개의 주 중에서 그렇게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하원과 상원이 또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원은 좀 대외 뭐 파병이라든지 외교 이런 쪽에 조금 더 많은 권한이 있고 그렇죠. 뭐 하원은 우리가 또 우리 국회 생각하면은 뭐 예산이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부분인데 뭐 결국에는 이 상하원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IRA와 관련된 법안들 이런 것들이 향방이 조금 갈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약간 시나리오별로 조금은 얘기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첫 번째는 그냥 공화당이 하원만 차지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공화당이 둘 다 차지하는 경우 이게 보통 레드 웨이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만 민주당이 그냥 지금 그대로 상하원을 차지하는 경우로 나눠서 뭐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네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은 짚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능성이 낮은 이제 시나리오 3부터 이제 한번 볼까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러니까 아까 시나리오 1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원만 그 공화당이 장악하는 그런 경우. 그러면 상원은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네. 아무래도 상원의 역할이 아까 지적을 하신 것처럼 외교, 국방 이런 쪽으로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왜냐하면 주를 대표하는 그런 그 의원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현재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그런 어떤 그 미국이 얼마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제 관련된다면 이제 그 대북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제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그 사실 현재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특히 그 소장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언제까지 막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바이든 대통령을 좀 압박하는 그런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특히 선거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약간 그 축소되거나 네. 어떤 그 좀 더 협상 쪽으로 우크라이나를 밀고 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을 하는 경우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도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아주 그 야심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면적으로 좀 다시 재고 수정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와도 이제 관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민주당이 이제 그 계속해서 아까 이제 시나리오 3번에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상하원을 모두 이제 그 다수당을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저 한국이 이번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서 공장을 세운다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지아주에서도 아니 한국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지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유예 기간을 두는 그렇게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장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계속 그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면서. 러시아랑 지원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러시아랑 좀 휴전을 해라. 설득을 좀 하자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외신이 나오면서 조금씩 발을 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전쟁 이슈는 그렇고 공화당은 지금 상하원에서 모두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트럼프가 다시 출마한다라는 이야기에 힘이 실리고 있고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데 저희가 늘 이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쫙 세워보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뭘까? 꼭 이런 보고서에서도 결론을 그렇게 맺게 되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뭐예요? 일단 그 아까 시나리오 1, 2, 3 번호를 매긴 그 중에서는 1번과 2번이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 공화당이 워낙 그러니까 그 상원 같은 경우에 50대 50이다 보니까 여기서 한 석이라도 뒤집히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번 시나리오 그러니까는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1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원의 경우는 민주당이 수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이제 사실이고 근데 그런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 다만 이게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트럼프 아까 전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트럼프 이번에 공화당 출마자들 중에서는 친 트럼프주의자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것이 공화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그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의 중간에 있는 이런 그 유권자들한테는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이게 또 마지막 어떻게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또 한편 중간층. 예. 이게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저희가 이제 미국 내의 정책이긴 하지만 동아시아에 또 해당이 되는 게 대중국 그리고 대북한에 네. 대한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하원만 장악하든 내지는 레드 웨이브가 되든 뭔가 대외 정책적인 변화들이 조금 최근에 또 북한이 좀 무력 도발을 좀 심하게 네,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기들 좀 뭐 목소리가 있으니까 우리하고 좀 대화를 해보자 막 이런 얘기들하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네. 북한에 대한 정책 그리고 중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변화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그 양당 제도가 이제 정착이 돼 있습니다만 공화당, 민주당이 큰 목소리는 차이는 없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변화, 예를 들어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큰 정책적인 차이는 사회 분야, 교육 분야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대외 정책, 외교 안보 이런 쪽에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그 공화당으로 이제 그 의회 권력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는 좀 무리인데 다만 이제 그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저 북한에 대해서 강경 목소리를 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는 민주당도 사실은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그 어떤 그 한반도 정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증시를 포함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우려할 만큼 크진 않았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늘 저희가 하는 얘기지만 이번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엔 진짜 다른 것은 미국에서 어떤 법안이 나오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렇죠. IRA 법안인데 네. 결국엔 이 얘기 들으려고 계속 앞에서 많은 설명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주식시장에 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IRA 법안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하원이 차지하게 되면 IRA 법안이 다시 폐지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미리 좀 몸을 사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RA 유연화 등 국내에 유리한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혹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선거 결과에 따른 IRA 법안의 영향
그리고 한국의 업종에 미칠 영향까지도 좀 예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IRA 법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 심화되고 있고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낮춰볼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민생에 직결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과 관련된다든가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세와 관련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원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의 품목에서 좀 더 이렇게 그 미국에 유리하게 전 세계적으로 뭐 다 같이 어렵습니다만 미국 정부니까 어쨌든 그건 이해할 수 있죠. 미국에 유리하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배터리라든가 몇몇에서 뭐 수입품도 좋지만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경우에 좀 이익을 더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팔면 그러면은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련 품목들이 일부의 경우는 그 이미 미국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재생 가능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분야들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가 네.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이제 뭐 더 수혜가 유리할 있겠죠. 수가 네.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간 선거 이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공화당이 장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만약에 전면 폐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수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거꾸로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생산해야 되는 이제 전기차,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 같은 이런 경우도 미국 내에서 이제 그 생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네. 것들이 불리했던 것이 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전면 수정된다고 하면은 이건 또 다시 우리가 좀 숨을 돌릴 수도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품목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큰 우려할 정도의 어떤 아니다.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아무리 공화당이 집권을 한다고 해도 IRA 법안을 전부 다 되돌려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면 수정은 얘기들. 불가능할 것이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장님 그 프랑스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편집장을 하셨어요. 옛날에 예. 프랑스 현지에서요. 아니 여기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르몽드 디플로마. 그 르몽드지가 제가 그 취재기자 시절 국제부 때 네. 다루기도 했었던 프랑스의 대표 맞아요. 언론사거든요. 네. 이런 또 인텔리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럼 불어도 잘하세요, 소장님? 프랑스에서 공부를. 남성이 불어를 잘하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래요? 네. 불편한 얼굴을. 싸워. 예,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소장님. 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